딸의 화려한 결혼식, 시장 생선장수라 무시당하며 와인 세례까지 뒤집어 쓴 초라한 어머니. 하지만 잠시 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합참의장이 그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난다. 평생을 조국과 딸을 위해 자신을 숨겨야 했던 전설적인 영웅, 감히 그녀를 건드린 자들의 처절한 몰락이 시작되고 마침내 밝혀지는 그녀의 가슴 시린 희생과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세상을 뒤흔든다. 본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 날의 공기는 유난히 달콤하고도 서늘했다. 국내 최고의 호텔 아르카디아의 최상층에 위치한 그랜드 볼룸은 수천 송이의 흰 장미와 은은한 촛불로 장식되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강은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섬세한 손길이 닿은 얼굴은 낯설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행복감만은 선명했다.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그때 탈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다. 은채의 어머니 서지수였다. 지수는 값비싼 디자이너의 드레스나 화려한 보석 대신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연보라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장신구보다도 빛나는 것은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은채는 거울을 통해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도 예쁘세요.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다. 은채의 눈에 비친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초라하고 평범했다.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파는 여느 아주머니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오늘 같은 특별한 날 신부의 어머니로서 조금은 더 화려하게 꾸밀 법도 한데 지수는 언제나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했다. 은채의 시어머니 될 사람, 즉 대한민국 굴지의 법무법인 정인의 대표인 윤혜정 여사가 선물한 수백만 원짜리 한복과 보석 세트는 옷장 안에 잠들어 있을 터였다. 긴장되니? 지수가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물었다. 조금요. 은채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의 저 고요한 눈빛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이 오늘은 유난히 부담스러웠다. 은채의 남편이 될 사람은 최시혁. 대한민국 법조계에 떠오르는 별이자 정인의 후계자였다.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은 재벌가와 법조계의 결합으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 신문의 사교라는 연일 그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고 오늘의 결혼식에는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일 예정이었다. 그 화려한 세계 속에서 어머니 서지수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였다. 은채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부끄러웠다. 평생을 홀로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 그 거칠고 투박한 삶의 흔적들이 오늘 이 화려한 연회장에서 어떤 시선으로 비춰질지 두려웠다. 은채야. 지수가 나지막이 딸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네, 엄마. 어머니는 마치 은채의 마음속 불안을 읽기라도 한 듯 힘주어 어깨를 한 번 더 감싸주고는 조용히 탈의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은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어떻게 그래, 엄마. 어머니의 존재는 시댁 식구들에게도 미스터리였다. 시혁은 은채의 가정 환경을 모두 이해하고 감싸주었지만 그의 어머니 윤혜정 여사의 생각은 다른 듯했다. 상견례 자리에서 윤 여사는 노골적으로 지수의 직업과 배경에 대해 캐물었다. 사부인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시장에서 작은 생선 가게를 합니다. 그 순간 윤 여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세한 경멸의 빛을 은채는 똑똑히 보았다. 그날 이후 윤 여사는 은채에게는 더없이 상냥했지만 지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은채는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혁과의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 결혼이 평범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채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다.
시댁에서 어머니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한다고, 어머니의 소박하고 진솔한 모습을 존경한다고. 지수는 그저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었다. 그녀가 그 거짓말을 믿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속아준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신부님, 이제 입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웨딩 플래너의 목소리에 은채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과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은채는 심호흡을 하고 홀로 버진 로드를 걸어갈 준비를 했다. 아버지는 은채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기에 그녀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었다. 어머니 지수는 하객석 가장 앞자리 신부 측 혼주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다. 결혼식 일부가 순조롭게 끝나고 하객들은 피로연이 열리는 연회장으로 이동했다. 은채와 시혁은 각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시혁의 손을 잡고 정재계 거물들 앞에 고개를 숙일 때마다 은채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최 변호사, 신부가 아주 미인이야. 복도 많군. 강은채 씨라고 했나요? 시혁이 옆에 있으니 선남선녀가 따로 없구려. 쏟아지는 찬사와 덕담 속에서 은채는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한 곳에 쏠려 있었다. 바로 연회장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어머니 서지수였다. 윤혜정 여사는 지수를 자신의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앉은 메인 테이블이 아닌 신부 측 지인들을 위해 마련된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했다. 심지어 그 테이블에는 지수 외에 아무도 앉지 않아 마치 의도적으로 격리시킨 듯한 모양새가 되었다. 은채의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시혁에게 조용히 말하려 했지만 그는 연신 다가오는 하객들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바로 그때 은채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얼굴들이 들어왔다. 오혜린, 그리고 그녀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이수진과 박민아. 대학 시절 은채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동기들이었다. 혜리는 유명 건설사의 외동딸이었고 그 배경을 무기 삼아 언제나 여왕처럼 군림했다. 평범한 집안의 은채는 그녀의 좋은 먹잇감이었다. 과제물을 대신 시키는 것은 물론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며 은채의 자존심을 짓밟곤 했다. 저 인간들이 여길 어떻게 해? 알고 보니 혜린의 아버지가 시혁의 아버지와 사업상 막역한 사이라는 것이었다. 혜린은 은채를 발견하고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 은채 아니야? 세상에 용됐네. 최시혁 변호사랑 결혼을 다 하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축하의 진심 대신 노골적인 시기와 질투가 묻어났다. 은채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꾸했다. 도와줘서 고마워, 혜린아. 고맙긴. 근데 신부 어머니는 어디 계셔? 상견례 때 뵙고 못 뵌 것 같네. 시장 일 때문에 바쁘신가? 혜린은 일부러 시장 일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은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혜린의 눈이 연회장 구석에 홀로 앉아있는 지수를 향했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아, 저기 계시네. 여전하시다. 저렇게 촌스러운 옷차림은. 이수진과 박민아가 옆에서 키득거렸다. 그러게. 며느리 될 사람이 준 한복도 안 입고 오셨나 봐. 자존심은 있으신가 보네. 자존심이 아니라 고집이겠지. 저런 사람들은 원래 그래. 자기 세상에 갇혀서 남의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잖아. 그들의 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릴 만큼 컸다. 몇몇 하객들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지수와 은채를 힐끔거렸다. 은채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였다. 당장이라도 그들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시혁의 아내로서, 이 결혼식의 주인공으로서 그럴 수는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먹을 꽉 쥔 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애써 미소 짓는 것뿐이었다. 혜리는 그런 은채의 반응을 즐기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고 보란 듯이 지수가 앉은 테이블로 향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은채 친구 오혜린이에요.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혜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해서 그 속내를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상견례 때 뵙고 오늘 뵙네요. 저희 은채 시집 잘 가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 어머님이 시장에서 고생하시면서 훌륭하게 키우신 덕분이죠? 혜리는 시장과 고생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강조하며 마치 자선을 베푸는 듯한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지수는 아무 대답 없이 혜린을 응시했다. 그 침묵이 혜린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근데 어머님, 오늘 같은 날은 좀 꾸미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선물해 주신 한복도 있으셨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누군데. 혜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은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가 혜린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사건이 터졌다. 혜린이 발을 헛디디는 척하며 들고 있던 레드와인 잔을 그대로 지수의 연보라색 투피스 위로 쏟아버린 것이다.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발을 헛디뎌서. 혜린은 호들갑을 떨며 사과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명백한 조소와 악의가 서려 있었다. 붉은 와인이 지수의 옷을 흠뻑 적시며 흉측한 얼룩을 남겼다. 연회장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어머니. 은채는 비명처럼 소리치며 지수에게 달려갔다. 붉은 와인으로 얼룩진 어머니의 옷은 마치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은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괜찮다. 지수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그녀는 냅킨으로 옷을 닦으려는 은채의 손을 조용히 제지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혜린을 바라보았다. 지수의 눈빛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으니 사과는 받지 않겠다.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연회장에 모인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주목했다. 혜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네? 아니, 어머님. 제가 정말 실수였다면 더더욱 사과할 필요 없지. 지수는 혜린의 말을 잘랐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녀의 말은 역설적으로 혜린의 악의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혜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리고 지수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혜린을 넘어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고 있던 윤혜정 여사를 향했다. 내 옷차림이 불편하게 했다면 유감이군. 하지만 난 내 딸의 결혼식에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오고 싶었을 뿐이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꾸미고 싶지는 않았어. 윤혜정 여사는 지수의 시선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기만을 바라는 듯 했다. 자, 다들 그만하시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 서사부인, 옷은 저희 직원을 시켜서 깨끗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좀 쉬시지요. 윤 여사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얼룩진 옷을 보란 듯이 드러내며 연회장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마치 오페라 무대의 주인공처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괜찮습니다, 윤 대표님. 지수는 윤혜정 여사를 사부인이 아닌 윤 대표라고 칭했다. 그 호칭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옷은 내 딸 은채가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타서 내게 사준 옷이다. 나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소중하고 귀한 옷이지. 그래서 오늘 이 옷을 입고 온 거다. 그녀의 말에 은채는 숨을 멈췄다. 까맣게 잊고 있던 기억이었다. 취직의 기쁨에 들떠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샀던 투피스. 어머니가 평소에 입기에는 너무 비싸고 화려하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엄마 제발 한 번만. 내 결혼식 때 꼭 입고 와줘. 라며 억지로 안겨드렸던 옷이었다. 은채는 그 옷의 존재조차 잊고 오늘 아침 어머니의 옷차림을 보며 속으로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것이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은채는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지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딸인 자신을 모욕한 저들의 오만함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이 옷에 묻은 얼룩은 내 딸의 마음에 묻은 상처와도 같겠지. 지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낮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괜찮다. 상처는 언젠가 아물고 얼룩은 지우면 그만이니까.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그녀는 다시 혜린을 바라보았다. 아가씨, 사람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당신 같은 사람은 영원히 알 수 없을 테니. 지수의 말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혜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위압적이어서 소란스럽던 연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남자들은 마치 훈련받은 군인들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양쪽으로 도열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중년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단한 체구, 날카로운 눈매,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 이강철이었다. 이강철 실장은 주위를 둘러볼 틈도 없이 곧장 연회장 중앙에 서 있는 서지수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남자 이강철 비서실장이 시장에서 생선을 판다는 초라한 행색의 여인 서지수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외쳤다. 선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이강철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그에게 선배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지수와 이강철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윤혜정 여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최시혁 변호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오혜린과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지수는 허리를 숙인 이강철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일어서게, 이 실장. 여긴 공적인 자리가 아니야. 아닙니다, 선배님. 공사를 떠나 선배님께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이강철은 허리를 펴고 다시 한번 지수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곤 그녀의 얼룩진 옷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별일 아닐세. 젊은 사람이 실수로 와인을 좀 쏟은 것뿐이야. 지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이강철의 눈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굳어있는 오혜린에게로 향했다. 혜린은 그 시선에 온몸이 꿰뚫리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실수라. 감히 누가 선배님께 그런 실수를 한단 말입니까? 이강철의 말에 그를 따라 들어온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일제히 오혜린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살벌했다. 자네들 그만두게. 지수가 그들을 제지했다. 오늘은 내 딸의 결혼식이야. 소란 피우고 싶지 않네. 그녀의 한마디에 살기등등하던 사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처럼 고개를 숙였다. 절대적인 복종. 그것은 오랜 세월 함께하며 다져진 신뢰와 존경의 증표였다. 이강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수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대통령 각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선배님의 유일한 따님 결혼을 뒤늦게 아시고는 제가 직접 전해드리라 명하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축하 카드와 함께 봉황 문양이 섬세하게 조각된 순금 열쇠가 들어있었다. 하객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대통령이 직접 결혼 선물을 챙길 정도의 인물. 도대체 저 여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모두의 머릿속에 동일한 의문이 떠올랐다.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이번에는 군복을 입은 장성이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 대장 계급장이 연회장의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합동참모의장 박진우 대장이었다. 박진우 대장은 성큼성큼 걸어와 지수 앞에 서더니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의장님 박진우 대장입니다. 따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장님.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합참의장이 의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 바로 자신의 전임자뿐이다. 하지만 역대 합참의장 명단에 서지수라는 이름은 없었다. 박진우 대장은 경례를 풀고 지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의장님, 이렇게 좋은 날에 연락도 없이 서운할 뻔했습니다. 자네까지 여긴 어쩐 일인가? 지수가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움직이셨는데 국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박진우 대장은 너스레를 떨며 자신이 들고 온 커다란 난초 화분을 지수에게 건넸다. 화분에는 결혼, 합동참모의장 박진우라는 리본이 선명하게 달려 있었다. 연 회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과 혼돈에 휩싸였다. 대통령 비서실장 합참의장.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나타나 시장의 생선 장수에게 극진한 예우를 갖추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보던 은채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평생을 초라하고 힘없게만 여겼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윤혜정 여사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지?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거지? 오혜리는 이미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아주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그때 이강철 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연 회장에 모인 하객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모시는, 아니,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한 분을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시선이 서지수에게 향했다. 이분은 국가정보원 해외정보총괄차장과 국정원장을 역임하시고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거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동참모의장을 지내신 서지수 의장님이십니다. 연 회장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정적. 국가안보라는 특수성 때문에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오셨습니다. 코드네임 섀도우.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우리에게는 수호신과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서지수 의장님과 같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 덕분입니다. 이강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존경과 감격의 떨림이었다. 의장님께서는 20년 전 서해 연평도에서 북한의 기습 도발 당시 남편이신 강태준 해군 소령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시며 조국을 지키는 임무를 단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따님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 서지수 의장님과 그 따님의 앞날을 위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연 회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의 박수가 아니었다. 한평생을 조국과 딸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영웅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다. 은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자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어머니의 거친 손과 투박한 옷차림은 시장의 생선 비린내가 아닌 조국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삶의 훈장이었던 것이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은 한 곳으로 향했다. 바로 오혜린이었다. 그녀는 이미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이강철 비서실장과 박진우 합참의장의 눈빛이 동시에 그녀를 향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것은 마치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이었다. 오혜린의 아버지 오성진 회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황급히 딸에게 달려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 중 한 명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겁에 질린 한 마리 생쥐에 불과했다. 이 실장님, 박 의장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제 딸이 무슨 큰 실수를 저지른 모양입니다. 오성진 회장은 이강철과 박진우 앞에서 굽실거리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이강철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서지수를 향해 말했다.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 그 한마디에 오혜린 부녀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오혜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와도 같았다. 혜린은 그 눈빛 앞에서 자신의 모든 오만과 거짓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치욕을 느꼈다. 내가 내 딸에게 그랬지. 지수가 처음으로 혜린에게 직접 말을 건넸다. 대학 시절부터 내 딸을 괴롭히고 상처 줬던 게 바로 너였구나. 혜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지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국정원장 출신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과거 행적들이 낱낱이 기록된 파일을 읽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머님. 그건 오해입니다. 혜리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오해? 지수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내가 내 딸의 과제물을 빼앗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있지도 않은 소문을 퍼뜨린 것도 오해인가? 오늘 내 딸의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의도적으로 와인을 쏟아 망신을 준 것도 오해란 말인가? 지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도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혜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혜리는 서지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그녀를 따르던 이수진과 박민아도 사색이 되어 그 옆에 따라 엎드렸다. 오성진 회장도 딸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 의장님, 제 딸이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오성진 의장님께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재판정으로 변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초현실적인 장면을 지켜보았다. 재벌 총수가 대한민국을 지킨 전설적인 영웅 앞에서 딸의 죄를 빌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지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용서? 지수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대들이 내 딸의 가슴에 새긴 상처는 어찌할 것인가? 그대들의 오만한 말들이 내 딸의 자존심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알고나 있는가? 그녀는 은채를 돌아보았다. 은채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지수는 딸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주었다. 은채야, 저들을 용서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다. 모든 시선이 은채에게로 향했다. 은채는 무릎 꿇고 있는 혜린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하늘처럼 높아 보였던 존재. 자신을 벌레처럼 여기던 그 오만한 얼굴이 지금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다. 은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저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은채가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내뱉은 말이었다. 하지만 저들을 벌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죠. 그걸로 충분해요. 은채의 말에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딸은 약하지만 강한 아이였다. 지수는 다시 오혜린 부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내 딸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약속을 어길 시에는. 지수는 말을 끝맺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위협보다도 무섭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알 수 있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오성진 회장과 오혜리는 혼비백산하여 비틀거리며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했던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소동이 끝나자 연 회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강철 실장과 박진우 대장은 서지수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다. 그들이 떠나기 전 이강철은 최시혁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 변호사, 자네는 정말 훌륭한 장모님을 두었네. 평생 잘 모시게. 그 말의 무게를 시혁은 이제야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아내 은채와 하객석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 윤혜정 여사를 번갈아 보았다. 윤혜정 여사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무례와 오만을 곱씹으며 앞으로 닥쳐올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시장의 생선 장수라고 무시했던 사부인이 대통령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국가적인 영웅이라니. 그녀는 감히 지수의 얼굴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지수는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여전히 평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 꼭 안아주었다. 미안하다, 은채야. 엄마가 모든 걸 망쳐버렸구나. 은채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아니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무엇이 고맙고 무엇이 미안한지 두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오해와 서운함의 벽이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허물어지고 있었다. 지수는 딸의 등을 토닥여주고는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얼룩진 옷을 입은 채 조금은 지쳐 보이는 뒷모습이었다. 하지만 은채의 눈에는 그 뒷모습이 세상 그 어떤 영웅의 망토보다도 더 크고 위대해 보였다. 피로연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하객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텅 빈 연회장에는 은채와 시혁 그리고 윤혜정 여사만이 남았다. 어머님. 시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제 아내와 장모님께 큰 결례를 범하셨습니다. 윤혜정 여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정말 미안하다. 사과는 제가 아니라 은채와 장모님께 직접 하셔야 할 겁니다. 시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는 유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는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았다. 가자, 은채야. 어머님 찾아뵈어야지. 은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복잡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어머니의 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두 사람이 호텔을 나설 때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긴급 뉴스가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베일에 쌓여있던 전설적인 국가 영웅 서지수 전 합참의장. 오늘딸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모습 드러내. 화면에는 방금 전 연회장에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혜린이 무릎 꿇고 비는 장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합참의장이 경례를 하는 장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서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세상을 압도하던 어머니의 모습까지. 뉴스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고 대한민국은 서지수 신드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숨겨진 삶과 업적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전설 강철의 여인이라 부르며 열광했다. 하지만 은채에게 그녀는 그저 자신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거친 손으로 자신을 먹여 살리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홀로 막아내며 자신을 지켜온 단 한 사람. 나의 어머니. 은채는 시혁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다.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진짜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은채와 시혁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다. 복도식 아파트의 칠은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현관문에는 서지수라는 이름 대신 강은채의 이름표가 삐뚤게 붙어 있었다. 은채가 결혼 전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면 늘 풍기던 냄새.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역겹지 않고 오히려 아늑하게 느껴졌다.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얼룩진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지수와 해군 정복을 입은 늠름한 청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은채의 아버지 강태준 소령이었다. 엄마. 은채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어머니였다. 왔구나. 지수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시혁이도. 어서 오게. 시혁은 거실로 들어서며 지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지수는 말없이 시혁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은채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았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많이 놀랐지? 지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미안하다. 너한테까지 모든 걸 숨겨서. 왜 말 안 했어, 엄마? 은채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내가 엄마를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알면서 왜 한마디도 안 해줬어? 지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아득한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말할 수 없었다. 지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이 나와 내 아빠의 약속이었고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지수의 이야기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는 국정원의 최정예 요원이었다. 쇄도우라는 코드네임으로 적국의 심장부에서 목숨을 건 공작 활동을 펼쳤다. 그녀의 이름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전설로 통했다. 강태준 소령을 만난 것은 해군과의 합동작전 중이었다. 첫눈에 서로에게 이끌렸고 뜨겁게 사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다. 국정원 요원과 현역 군인의 결혼은 여러 가지 제약을 동반했다. 우리는 약속했어. 내가 현역에서 은퇴할 때까지 우리의 신분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도 밝히지 않기로. 평범한 부모 밑에서 평범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고 싶었거든.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너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소박한 꿈은 연평도에서 날아온 한 발의 포탄에 산산조각이 났다. 남편 강태준 소령은 서해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했다. 그의 죽음은 순직으로 처리되었고 국가는 그의 영웅적인 행위를 기밀에 붙였다. 내 아빠는 영웅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몰라. 나는 내 아빠의 죽음 앞에서 맹세했어. 그의 목까지 다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너를 지키겠다고.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지수는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갓난아기였던 은채를 품에 안고 더욱더 치열하게 자신의 임무에 매달렸다. 해외정보총괄차장, 국정원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리고 합참의장까지. 그녀는 남성 중심의 군과 정보기관에서 유리천장을 깨부수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력 뒤에는 늘 어머니로서의 고뇌와 외로움이 있었다. 너에게 나는 늘 부족한 엄마였겠지. 운동회 한 번, 소풍 한 번 제대로 따라가 주지 못했으니까. 다른 엄마들처럼 예쁜 옷 입고 다정하게 대해주지도 못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했다. 매일 새벽 수산시장에 나가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지고 억척스러운 상인들 틈에서 목청을 높였다. 그것은 완벽한 위장이자 딸에게 평범한 삶을 선물하기 위한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내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평범한 강은채로 살아갈 수 없게 될 테니까. 적들은 언제나 나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렸고 그게 바로 너였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더 차갑고 더 무심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내가 안전할 수 있었으니까. 지수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2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뜨거운 눈물이었다. 미안하다, 은채야. 정말 미안하다. 은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의 작고 여윈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얹혀 있었을까. 조국과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해야 했던 어머니.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어머니의 모든 것들이 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증거였음을 은채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은채와 시혁은 어머니의 낡은 아파트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 은채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곁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깊고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서지수라는 이름으로 떠들썩했다.
모든 언론이 그녀의 영웅적인 삶을 대서특필했고 정부는 그녀에게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오성진 회장의 건설사는 주가가 폭락하고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오혜리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모든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딸과 사위를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생선으로 끓인 매운탕과 갓 지은 따끈한 밥. 평범하지만 사랑이 담긴 밥상이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윤혜정 여사가 찾아왔다. 그녀는 잔뜩 수척해진 얼굴로 지수와 은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부인. 아니 의장님. 그리고 은채야.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부디 용서해 주렴. 그녀의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지수는 말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식탁 의자를 내주었다. 앉아서 아침 식사나 같이 하시지요. 윤혜정 여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 앉았다. 지수는 그녀의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퍼주었다. 어제의 일은 모두 잊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지수의 말에 윤혜정 여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수의 위대한 업적보다도 그 넓고 깊은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날 이후 두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한 가족이 되어갔다. 윤혜정 여사는 더 이상 은채의 배경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며느리의 어머니가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고 지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시역 또한 장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날로 깊어졌다. 그는 주말마다 지수를 찾아뵙고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다. 지수가 들려주는 첩보 작전의 비하인드 스토리, 국제 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들은 그 어떤 법률 서적보다도 흥미롭고 유익했다. 장모님, 그때 베이징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를 포섭하는 작전은 어떻게 성공시키신 겁니까? 허허, 그건 말이다. 지수는 사위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그녀의 통찰력은 시역이 변호사로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은채는 그런 남편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쓴 회고록 초고를 읽고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며 자신이 몰랐던 어머니의 세계를 하나씩 알아갔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강해야만 했는지, 왜 그렇게 외로워야만 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어느 주말 은채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가 있는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비석에는 해군 소령 강태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짧은 생애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지수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남편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은채 이렇게 예쁘게 커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어요. 이제 당신도 편히 쉴 수 있겠죠? 은채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여인은 말없이 한 남자를 추억하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결혼식에 소동이 있고 몇 달이 지난 가을이었다.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언론의 문을 개방했다.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국정원 본청, 철옹성과도 같던 그곳에 육중한 문이 열린 이유는 단 하나는 서지수 홀의 제막식을 위해서였다. 은채와 시역은 지수의 양옆에 서서 국정원장이 직접 안내하는 길을 따라 본청 안으로 들어섰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지수를 향해 묵례를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상급자를 향한 예의를 넘어선 살아있는 전설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은채는 어머니가 평생을 몸담았던 세계의 공기를 피부로 느끼며 보이지 않는 무게감에 압도당했다. 서지수홀은 본청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대강당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입구에는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과 함께 서지수의 흉상이 놓여 있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흉상은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기품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다.
제막식이 시작되고 현 국정원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지수의 오랜 후배이자 그녀가 가장 아꼈던 요원 중 한 사람이었다. 저는 30년 전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서지수 의장님을 처음 뵈었습니다. 당시 의장님께서는 해외 파트의 팀장이셨습니다. 원장은 잠시 감회에 젖은 듯 말을 멈췄다. 그때 저는 패기만 넘치는 신참 요원이었습니다. 첫 해외 파견 임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부와의 연락도 끊기고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있을 때 불현듯 나타나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서지수 의장님이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저를 구출하고 작전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강당 안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작전이 끝난 후 저는 의장님께 어떻게 그런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셨냐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료를 버리는 것은 국가를 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요원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30년 요원 생활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원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단상 아래에 앉아있는 지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서지수 의장님, 당신은 저희 모두의 스승이자 꺼지지 않는 등대였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림자의 길은 저희 후배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서지수 홀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당신의 헌신과 희생을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만 숙여 답례를 표했다. 은채는 시역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의 흉상, 그녀의 이름이 붙은 강당, 후배들의 존경 어린 눈빛. 이 모든 것이 그녀가 알던 시장 생선 장수 어머니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거친 손으로 생선을 다듬던 어머니의 모습과 적진을 향해 총을 겨누던 요원의 모습은 결국 하나였다는 것을. 그것은 모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한 여인의 치열한 삶 그 자체였다. 제막식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 요원이 은채에게 다가와 수줍게 말을 건넸다. 강은채 선생님. 저는 의장님을 보며 국정원 요원의 꿈을 키웠습니다. 의장님은 저희 모든 여성 요원들의 롤모델이십니다. 훌륭한 어머님을 두셔서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은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꼈다.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게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대한 유산의 일부가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서지수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진 후 오혜린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가 서지수에게 저지른 만행과 과거 은채를 괴롭혔던 일들이 언론과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재벌 딸이면 사람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 국가 영웅에게 와인을 붓다니 제정신이 아니다. 오성건설 불매운동 합시다. 오혜리는 순식간에 국민 밉상으로 전락했다. 그녀의 SNS는 비난의 댓글로 마비되었고 그녀가 운영하던 갤러리는 성난 시민들의 항해 방문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성진 회장의 오성건설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들은 줄줄이 계약이 취소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국세청과 검찰의 칼날이 동시에 오성건설을 향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가 낱낱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오성진 회장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그가 평생을 공들여 관리해온 정재계 인맥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를 외면했다. 서지수라는 이름의 무게 앞에서 그의 돈과 권력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결국 오성진 회장은 구속되었고 오성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오혜리는 폐인처럼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어느 비오는 늦은 밤 초췌한 몰골의 혜린이 서지수의 낡은 아파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닫힌 현관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지수가 문을 열자
혜리는 흙탕물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의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아버지만은 살려주세요. 혜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일어나라. 의장님, 나는 너와 내 아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너희를 심판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다. 오마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문틈으로 혜린의 절규가 새어나왔지만 지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정의였고 그 정의는 이미 실현되고 있었다. 며칠 후 오혜리는 남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서울을 떠났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그녀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은채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담담한 생각뿐이었다. 결혼식 날의 충격적인 사건과 이후 밝혀진 장모님의 삶은 최시혁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정인의 후계자로서 승리와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서지수라는 거인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시혁은 정인의 대표인 어머니 윤혜정 여사를 찾아가 폭탄 선언을 했다. 어머니, 정인 내에 공익법률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윤혜정 여사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공익재단? 시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는 영리법인이야. 자선단체가 아니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법은 돈 있는 사람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시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장모님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힘과 명예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도 이제는 장모님처럼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윤혜정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아들은 변해 있었다. 유약하고 철없던 모습은 사라지고 신념과 열정을 가진 한 명의 성숙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변화가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사부인 서지수가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래. 내 뜻이 정그렇다면 한번 해보거라. 윤 여사는 마침내 허락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보렴. 이 어미가 뒤에서 힘껏 밀어주마. 시혁은 어머니의 지지를 얻어 곧바로 정인 공익법률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그는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들을 설득하여 재단에 합류시켰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공익소송은 산업재해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변호하는 일이었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한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시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건에 매달렸다. 그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밤을 새우고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아픈 사연에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던 날 외국인 노동자들은 시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시혁은 그들의 손을 맞잡으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십억 원짜리 M&A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의미의 보람과 희열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정인의 후계자가 아닌 약한 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 최시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서지수는 은퇴 후 평생 처음으로 평범하고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새벽같이 일어나던 습관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긴급 보고서를 읽거나 작전 계획을 세우는 대신 창가에 놓인 작은 텃밭의 식물들을 돌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주말이 되면 낡은 아파트는 모처럼 활기가 넘쳤다.
은채와 시혁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 지수를 따르게 된 윤혜정 여사까지 온 가족이 그녀의 집에 모여들었다. 그날의 메뉴는 지수의 특기인 해물찜이었다. 어머님, 이 낙지는 어떻게 손질해야 안 질겨지나요? 은채가 쩔쩔매며 물었다. 낙지는 너무 오래 데치면 고무줄처럼 질겨진다. 끓는 물에 넣었다가 다리가 동그랗게 말리면 바로 건져내야 해. 지수는 시범을 보이며 익숙한 솜씨로 낙지를 손질했다. 평생 총과 펜만 잡았을 것 같은 그녀의 손이 칼과 국자를 잡은 모습은 어색하면서도 신기했다. 사부인, 이 양념장에는 무슨 비법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어쩜 이렇게 감칠맛이 나죠? 윤혜정 여사가 맛을 보고는 감탄하며 물었다. 지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비법은 무슨요? 그냥 좋은 재료 넣고 정성껏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음식이나 사람 관계나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하지요. 세 여자는 나란히 부엌에 서서 함께 음식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수는 과거 해외에서 활동하던 시절 현지에서 어깨너머로 배웠던 다양한 요리법과 그에 얽힌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었다. 모스크바의 혹한 속에서 끓여 먹던 보르시치 이야기, 베이루트의 시장에서 맛보았던 케밥 이야기 등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흥미진진했다. 음식이 완성되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시혁은 막걸리 한 잔을 채워 지수에게 건넸다. 장모님 덕분에 제가 요즘 사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야말로 고맙네, 최서방. 자네가 우리 은채 곁에 있어줘서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으니.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어색하기만 했던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이제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동지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만들어낸 따뜻한 음식, 가족들의 웃음소리.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날의 해물찜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였다.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과 화해의 맛이 담겨 있었다. 이듬해 봄, 은채는 산골 끝에 예쁜 딸을 낳았다. 가족 모두가 기다려온 첫 아이였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지수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분만실에서 나온 은채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세상 가장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엄마, 고생했다, 우리 딸. 지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데리고 나왔다. 작고 붉고 꼬물거리는 생명체. 지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다. 평생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었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시혁은 보았다. 지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오밀조밀한 눈, 코, 입, 보송보송한 머리카락. 아기는 마치 할머니의 품이 편안하다는 듯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 순간 지수의 얼굴에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언제나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부드럽게 풀리고 무표정하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주름진 눈가에 맺힌 것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평생을 강철의 여인, 그림자로 살아온 그녀가 할머니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순간이었다. 아, 예쁘다. 지수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했다. 은채와 시혁은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장모님, 아이 이름은 장모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시혁이 정중하게 부탁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기를 보며 말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하늘이라고 지어주면 좋겠구나. 강하늘. 하늘이요? 은채가 되물었다. 그래.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평생 바다를 지켰고 나는 평생 땅을 지켰지. 그러니 이 아이는 저 넓고 자유로운 하늘처럼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에 있는 내 아빠가
우리에게 보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강하늘. 아버지 강태준과 어머니 서지수의 사랑이 하늘에 닿아 이루어진 결실. 그 이름 속에 담긴 깊은 의미에 은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이후 지수의 삶은 온통 손녀 하늘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국가안보회의 보고서 대신 육아 서적을 탐독했고 작전 지도를 펼치던 손으로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다.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쇠도우는 손녀 앞에서는 그저 깍꿍놀이에 열중하는 평범하고 다정한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의 삶에 찾아온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변화였다. 하늘이가 5살이 되던 해가을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유치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하늘이가 놀이터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디선가 놀고 있으려니 생각했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놀이터 주변 CCTV에는 한 남자가 하늘이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고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장면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명백한 유괴 사건이었다. 은채와 시혁은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언론에도 보도되어 서지수 전 의장의 손녀 유괴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범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경찰과 국정원의 유능한 수사관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수사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은채는 피가 마르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사건 발생 사흘째 되던 날 밤 지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낡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 체계가 나타났고 지수는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잠들어 있던 쇠도우가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먼저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망을 해킹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그리고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단 3줄이었다. 내 손녀가 사라졌다. 모든 것을 동원해 찾아라. 이것은 명령이 아닌 부탁이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전직 CIA 요원, 모사드 공작원, MI6 정보 분석가 등 한때 세계 정보계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서지수에게 크고 작은 빚을 진 사람들이었고 부탁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명령보다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순식간에 공식적인 수사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비공식 정보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위성사진, 통신감청, 금융거래 내역 추적 등 각국의 정보기관들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고급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지수의 노트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지수는 밤을 새워 정보를 분석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예전의 섀도우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수많은 정보의 조각들 속에서 그녀는 범인들이 남긴 아주 미세한 패턴을 발견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를 특정했다.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물류 창고였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시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서방, 내가 보내주는 주소로 가게. 조용히 혼자서. 지수는 경찰보다 자신의 사위를 더 믿었다. 시혁은 장모님의 지시에 따라 한밤중에 홀로 물류 창고로 향했다. 그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창고 주변에는 이미 건장한 체격의 남자 대여섯 명이 잠복해 있었다. 그들은 시혁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였다. 지수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시혁과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범인들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창고 구석에서 하늘이가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었다. 하늘아. 아빠. 하늘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시혁의 품에 안겼다. 아이는 다행히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들을 체포하고 아이를 구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서지수에 보이지 않는 힘에 경탄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지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늘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다. 할머니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우리 강아지. 할미가 있잖아. 이 세상 그 누구도 다시는 우리 하늘이 못 데려가. 지수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가족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는 차갑고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전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하늘이를 유괴했던 범인들의 배후가 밝혀졌다. 그는 검은 12월이라는 소규모 테러 조직의 수장 하산이었다. 10여 년 전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조직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서지수가 이끈 소탕 작전으로 괴멸되었다. 하산은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오랜 시간 지수를 향한 복수를 계획해왔던 것이다. 하산은 체포되었지만 문제는 그가 빼돌린 조직의 비자금과 무기들이었다. 그 자금과 무기들이 다른 테러 조직의 손에 넘어갈 경우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 국정원은 하산의 해외 비밀 계좌와 무기 은닉 장소를 추적했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지수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서재의 낡은 노트북을 켰다. 이번에 그녀가 연락한 상대는 국정원 현역 시절 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숙적이었다. 전직 KGB, 현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고위 간부 드미트리 이바노프였다. 두 사람은 냉전 시대부터 서로의 작전을 방해하고 서로의 요원들을 색출해내며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른 사이였다. 그들은 서로를 증오했지만 동시에 서로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존중했다. 지수는 암호화된 체스 게임 프로그램을 통해 드미트리에게 접선을 시도했다. 체스말이 움직이는 패턴 자체가 두 사람만이 아는 암호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드미트리에게서 응답이 왔다. 드미트리 오랜만이군, 쇄도우. 아직도 살아있었나? 체스 실력은 여전하군. 지수 자네야말로 아직도 그 자리에서 썩고 있는 줄은 몰랐네, 붉은 곰. 드미트리 하산의 짓이라는 소식은 들었다. 손녀는 무사한가? 지수 덕분에. 드미트리 본론을 말하지. 내게 뭘 원하나? 설마 예정을 생각해서 도와달라는 건 아닐 테고. 드미트리의 말처럼 그들에게 예정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었다. 지수 하산의 자금과 무기가 알카에다 잔당에게 넘어갈 것 같다. 위치는 체첸 인근으로 추정된다. 자네 구역이지. 드미트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그들이 총구를 미국으로 돌리면 우리에겐 나쁠 게 없는데. 지수, 그 총구가 언제 모스크바를 향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테러리스트들은 친구가 없어. 오직 먹잇감만 있을 뿐이지. 화면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드미트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지수, 자네가 하산의 자금줄을 찾는 걸 도와준다면 나도 선물을 하나 주지. 15년 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자네 뒤통수를 치고 사라진 이중 스파이 카멜레온의 현 위치를 알려주겠다. 그 순간 드미트리의 체스말이 흔들렸다. 카멜레온은 드미트리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가 유일하게 놓쳤던 목표물이자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낸 유일한 인물. 지수는 카멜레온을 자신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행방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미끼였다. 며칠 후 드미트리는 약속대로 하산의 비밀 계좌 정보와 무기 은닉 장소의 좌표를 보내왔다. 국정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 테러 자금과 무기를 모두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대한민국과 세계는 또 한 번의 끔찍한 테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모스크바의 드미트리와 마지막 체스를 두었다. 지수, 나의 승리로군. 그녀는 약속대로 카멜레온의 정보를 넘겼다. 물론 그 정보는 그가 이미 새로운 신분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과거의 적이 현재의 필요에 의해 조력자가 되는 곳. 국경도 이념도 선악도 무의미해지는 냉혹한 정보전의 세계. 지수는 그 세계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가족과 조국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청와대 영빈관. 그날 저녁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공식 만찬이 열리고 있었다. 참석자는 국무총리,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그리고 국가 원로 자격으로 초대된 서지수였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미중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있었다. 대통령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화려한 코스 요리가 나왔지만 테이블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강력한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지나친 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외교적 채널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반박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대통령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와인 잔을 내려놓고 있는 서지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서 의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을 안보의 최전선에 계셨던 분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힘의 우위도 중요하고 외교적 대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질이라 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물었다.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지수가 말했다. 우리는 북한을, 중국을, 그리고 미국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의 언론 발표나 공식 성명이 아니라 그들 내부의 진짜 속내와 욕망,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말입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나이프를 들어보였다. 이 나이프는 빵을 자를 수도 있지만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쥔 사람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대의 손에 들린 나이프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나이프를 쥔 사람의 눈입니다. 그녀의 비유에 참석자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압도하는 무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즉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정보전의 기본이고 외교의 핵심이며 안보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지수의 말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과 해안이었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을 설득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대통령은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의장님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라. 앞으로 우리 정부가 나아갈 방향의 중요한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지수는 청와대를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오르지 않고 잠시 밤 공기를 쐬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논쟁도 그녀에게는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오늘 저녁은 하늘이에게 무슨 동화책을 읽어줄까? 국가를 걱정하는 위대한 전략가의 모습과 손녀를 사랑하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 그 두 가지 모습이 그녀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지수는 이제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어느 조용한 오후 그녀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다. 평생 비밀 보고서와 작전 명령서만 써왔던 그녀가 생전 처음으로 딸 은채에게 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딸 은채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너의 곁에 없겠구나. 평생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렀던 엄마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편지로 내 마음을 전한다. 은채야, 너는 나의 가장 위대한 임무이자 가장 눈부신 훈장이었다. 나는 평생을 섀도우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그림자로 살아왔다. 내 손에는 피와 화약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고 내 머릿속은 온통 작전과 음모로 가득 차 있었지. 그런 나에게 너는 유일한 빛이었고 내가 인간임을 잊지 않게 해준 유일한 존재였다. 너를 시장 생선 장수의 딸로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용서해다오. 너에게 평범한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 욕심이 오히려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조금 더 일찍 진실을 말했다면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외로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이 내 평생의 가장 큰 후회란다. 내가 결혼식 날 오혜린이라는 아이 앞에서 나를 감싸고 돌아서던 그 순간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약해 보이지만 실은 누구보다 강한 아이야. 내 안에는 내 아버지의 정의로움과 이 어미의 단단함이 함께 흐르고 있단다. 은채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기억하렴. 두려움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란다.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마주서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곁에는 너를 사랑하는 남편과 보석 같은 딸 하늘이가 있지 않니? 그리고 하늘에서도 나와 내 아빠가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부디 너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며 살아가거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따스한 햇살 아래 함께 웃는 것.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행복이 되는 것이란다.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조국을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자랑스럽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의 엄마가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딸 은채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지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녀는 이 편지가 딸에게 전해질 마지막 선물이자 영원한 유산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수는 점점 잠이 많아졌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날들이 이어졌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아주 길고 평화로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눈부시게 하얀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저 멀리 하얀 해군 정복을 입은 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리움에 사무쳤던 얼굴이 보였다. 남편 강태준이었다. 그는 20대의 늠름하고 씩씩한 모습 그대로였다. 지수야. 그가 웃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수는 순간 모든 것을 잊고 그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예전처럼 넓고 따뜻했다. 당신, 정말 당신이야?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나야, 지수야. 많이 기다렸지. 태준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없는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아니, 괜찮았어.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우리 은채를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 잘했지? 그럼.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이었고 최고의 엄마였어. 내가 하늘에서 다 지켜봤어. 정말 자랑스러웠어, 서지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끝없이 펼쳐진 해변을 걸었다. 그들은 지나온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수는 은채가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손녀 하늘이를 낳았는지 제잘제잘 자랑을 늘어놓았다. 태주는 아빠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한참을 걷다가 저 멀리 아름다운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이제 그만 가봐야지. 태준이 말했다. 어디를 가? 나도 같이 가. 지수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태준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놓았다. 아니, 당신은 아직 올 때가 아니야.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잖아. 무슨 일? 우리 은채랑 하늘이 조금만 더 지켜봐줘야지. 당신이 있어야 애들이 안심하잖아. 다 마치고 그때 나한테 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그는 지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사랑해, 지수야. 영원히.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모습이 노을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지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여보. 그녀는 꿈에서 깨어났다. 창밖은 어느덧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꿈은 생생했고 남편의 온기가 아직도 곁에 남아있는 듯 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죽음의 예고가 아니었다. 평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약속이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지수의 80번째 생일날 낡은 아파트는 온종일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은채와 시역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된 하늘이, 그리고 이제는 친정어머니처럼 지수를 따르는 윤혜정 여사까지 모두가 모여 그녀의 생일을 축하했다. 거실에는 할머니 사랑해요. HBD 라고 삐뚤빼뚤하게 쓴 하늘이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식탁에는 은채와 윤 여사가 함께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자, 할머니. 촛불 끄셔야죠. 하늘이가 숫자 80이 꽂힌 케이크를 들고 왔다. 지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의 노래에 맞춰 힘껏 촛불을 껐다. 박수 소리와 함께 시역이 준비한 샴페인이 터졌다. 장모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사부인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커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가족들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지수는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든든하게 성장한 사위, 이제는 자신보다 더 어른스러운 딸, 그리고 보석처럼 빛나는 손녀까지. 이만하면 되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만하면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동안 지수는 피곤하다며 평소 좋아하던 창가의 낡은 흔들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담요를 무릎에 덮고 창밖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노을은 그날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더없이 붉고 아름다웠다. 할머니 주무세요? 하늘이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그냥 노을이 예뻐서 보고 있었어. 우리 하늘이도 저 노을처럼 항상 밝고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편안한 안식에 들 듯 그녀의 얼굴에는 깊고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서지수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엄수되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의 마지막 길을 최고의 예우로 배웅했다. 장례식 내내 수많은 국민들의 추모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가 지켜낸 평화 속에서 그녀의 희생을 기리며 눈물을 흘렸다. 지수는 국립현충원 평생을 그리워한 남편 강태준 소령의 묘 옆에 나란히 안장되었다. 비석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가족을 사랑한 위대한 어머니, 여기에 잠들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전설은 그렇게 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서지수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은채는 이제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서지수 재단을 설립하고 소외된 이웃과 국가 유공자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다. 남편 최시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가 되었고 그들의 딸 하늘은 할머니를 닮아 당차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성장하여 외교관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은채는 딸 하늘의 손을 잡고 현충원을 찾았다. 나란히 놓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석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하늘이 왔어요. 하늘이 낭낭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은채는 어머니의 비석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비석에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서지수라는 공식 직함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의 문장이 더 새겨져 있었다. 강은채의 어머니, 여기에 잠들다. 그것은 은채가 직접 부탁하여 새긴 문구였다. 세상은 어머니를 전설적인 영웅으로 기억하지만 은채에게 그녀는 영원히 단 하나의 이름, 어머니로 기억될 것이었다. 엄마. 은채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잘 지내고 있지?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엄마가 내게 주신 사랑과 용기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게.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은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은채는 눈을 감고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결혼식 날 붉은 와인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도 당당하게 서서 자신을 지켜주던 어머니의 모습. 낡은 아파트에서 20년의 침묵을 깨고 눈물로 고백하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손녀를 품에 안고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던 어머니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강은채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다. 서랍 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어머니의 낡은 편지를 꺼내 읽을 때마다 그녀는 여전히 가슴이 뜨거워졌다. 엄마 사랑해. 은채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머니 서지수를 꼭 닮아 있었다. 깊고 따뜻하고 세상의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하늘 위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을 터였다. 전설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뿐이다. 서지수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와 딸의 가슴 속에 영원한 별로 남을 것이다.